삼성전자 수익률이 꼴찌라는 뉴스입니다. 최근 폭락장에서 개인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을 봤더니 삼성전자가 수익률이 꼴찌였습니다. 거의 20%에서 30%대까지 올랐는데 삼성전자만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확인해 보니까 0. 몇 프로에서 마이너스 0. 몇 프로까지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거의 현재는 수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파운드리에서도 1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라이벌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꽁무니를 쫓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세계 1위가 TSMC인데 거의 55% 가까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대략 15% 정도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격차가 큽니다. 가뜩이나 지금 따라가기 바쁜데 TSMC에서 2나노 제조 공정에 대한 R&D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땐 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양산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2나노까지 연구에 들어갔다,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TSMC가 최근에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VIP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의 AP도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반도체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5나노다, 7나노다, 3나노다 이런 나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실제로 왜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나노라는 거는 한마디로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를 잇는 공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나노는 10억 분의 1m인데 이 공정이 세밀할수록 회로가 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고, 이것은 성능과도 연결이 되지만 안정성, 발열, 원가 절감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 제조 공정이 CPU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출시됐던 인텔 펜티엄 4 CPU는 180나노 공정이었습니다. 현재 2나노 기술로 접어들었다고 했는데 무려 180나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공정이 90배가 더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180나노 공정으로 트랜지스터를 4200만 개를 때려박았습니다. 2002년에는 130나노로 발전을 했고 트랜지스터를 5500만 개를 때려박습니다. 1300만 개의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성능 향상이 많이 있었고 발열도 줄었습니다. 발열이 줄면 좋은 점은 오버클럭이 더 잘 됩니다. 자, 오버클럭은 말 그대로 클럭을 오버시키는 겁니다.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성능도 올라가게 됩니다. 전기도 물론 더 많이 먹고요. 발열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똑같은 130나노 공정인데 노스우드 A, B, C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텔이 울거먹은 겁니다. 기술을. 제조 공정을 세밀하게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CPU와 램 간의 이동 통로를 넓힌 것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A, B, C로 표현을 하는데 노스우드 A는 CPU와 램 간의 이동 통로가 400MHz였고 노스우드 B는 533, 그리고 노스우드 C는 800까지 늘리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 실제 제조 공정은 그대로였지만 성능 차이는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공정이 세밀해져서 발전하기도 하지만 똑같은 제조 공정이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특정 요인에 의해서 성능 차가 나게 되죠. 자, 그 다음은 90나노로 넘어가게 됩니다. 90나노로 넘어가니까 트랜지스터가 무려 1억 2,500만 개가 들어갑니다. L2캐시가 1메가인 모델은 1억 2,500만 개, L2캐시가 2메가 모델은 1억 6,900만 개가 집적이 됩니다. L2캐시라는 것은 CPU 자체에 내장된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삼성 8기가 램, 16기가 램 꽂잖아요. 자, 그 램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 메모리가 CPU 자체에 내장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캐시 메모리의 속도는 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빠릅니다. 자, 대신에 가격이 엄청 비싸고 많이 때려박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가 옛날에는 킬로바이트 단위였습니다. 256킬로바이트, 512킬로바이트, 그 다음에 1메가, 2메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메인 메모리에 비해서는 용량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똑같은 90나노 공정이지만 듀얼 코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CPU 안에 코어가 한 개밖에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코어 수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클럭 주파수를 올리는데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코어 수를 늘려야겠다라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듀얼 코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코어가 2개 들어간 만큼 트랜지스터 수도 2배로 때려박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90나노 공정이지만 트랜지스터가 2억 3천만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65나노 공정으로 발전해서 트랜지스터가 3억 7,600만 개가 집적이 됩니다. 다음 45나노 공정에서는 트랜지스터가 4억 1천만 개, 듀얼코어에서는 8억 2천만 개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세대를 한참 뛰어넘어서 가장 최근을 보면 7나노 공정으로 발전하게 됐고, 트랜지스터는 98억 개가 집적이 됩니다. 20년 동안 트랜지스터가 수백 배 더 많이 집적이 됩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엄청납니다. 현재 세계에서 제조 공정이 가장 뛰어난 회사가 딱 2개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의 TSMC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7나노, 5나노, 3나노 이 수준에서 놀고 있는데, 이거는 인텔도 넘보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인텔은 14나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텔은 사실 종합반도체 업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반도체 설계도 하지만 제조 공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1위라는 인텔에서도 10나노 이하로는 아직도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만 하고 실제 생산은 TSMC에 외주를 주는 것이죠. TSMC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면요, 여기 1위와 2위의 표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위는 TSMC, 점유율이 54.1%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2위인데 15.9%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15.9%도 대단한 수치지만 1위와 비교해보면 3배의 차이가 납니다. 반도체 기술력 세계 1, 2위라고 하는 삼성전자에서도 TSMC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파운드리 분야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실 기술력으로만 놓고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 기사가 그 이유를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외주를 가장 많이 주는 업체 중에 하나가 애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애플에서 왜 삼성전자에 주지 않고 TSMC에 몰아줄까요?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애플은 2, 3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라이벌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조 공장에 의뢰를 한다는 얘기는 설계 도면을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설계 도면에는 원천 기술이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설계도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술이 의도치 않게 유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를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게 큰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종합반도체 업체인 게 이럴 때는 좀 안 좋게 작용을 합니다. TSMC는 설계는 전혀 하지 않고 생산만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넘겨주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는 겁니다. 얘네는 어차피 설계를 안 하는 애들이니까 우리가 설계도를 줘도 뒤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TSMC에서 내세우는 모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설계도를 줘도 어차피 우리는 설계를 안 하는 업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삼성전자에 맡기는 것보다 TSMC에 맡기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기술력이 TSMC가 앞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파운드리 분야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TSMC를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TSMC를 잡기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자, 아까 애플이 삼성전자에 맡기지 않는 이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2020년 1분기 판매량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세계 1위고 애플이 세계 3위입니다. LG는 한참 아래에 있고 점유율이 2%밖에 되지 않죠. 삼성전자가 20%, 애플이 1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또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놈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17%나 감소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감소 폭이 애플보다 삼성이 훨씬 높습니다. 애플도 9%가 떨어졌으니까 낮은 수치는 아닌데 삼성은 무려 19%가 떨어졌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호재도 많지만 이렇게 악재도 찾아보면 많습니다. 자, 이 수치는 지난 8년 동안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불리한 이유가 스마트폰 말고도 이 모바일 AP가 있습니다. 모바일 AP도 역시 팹리스 업체에서 파운드리 업체에 일감을 줄 때 역시 삼성전자보다는 TSMC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아까와 같은 이유입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엑시너스라는 모바일 AP를 만들어냅니다. 무려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애플보다도 위고 화웨이보다도 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1, 2, 4, 5위 업체들이 전부 다 삼성전자의 라이벌입니다. 팹리스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딱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라이벌 업체에 굳이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전자의 제품 생산을 의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정말 대단한 게 2030년까지 파운드리 분야까지도 1위를 하겠다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리한 요건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운드리 뿐만 아니고 팹리스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AP 같은 경우에 GPU 코어가 내장이 되는데 지금은 영국의 ARM사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 AMD도 영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퀄컴 스냅드래곤에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CPU 성능도 살짝 밀리지만 특히 GPU 성능에서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게이밍 그래픽카드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AMD와도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MD와 협력을 하는 분야는 반도체 설계를 하는 팹리스 분야고요. TSMC와 세계 1, 2위를 다투는 분야는 제품을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설계와 생산 모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삼성이 수익률이 가장 안 좋고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저는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추가 매수를 했고요. 저처럼 장기적으로 느긋하게 접근하실 분들은 삼성전자 저는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에 낮은 수익률에 실망을 하거나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되시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편하면 그냥 장기 투자를 가시면 되고요. 수익률이 낮은 게 마음에 안 들거나 미래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다고 생각되시면 2차 전지나 바이오주 같은 좋은 주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싫으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좋은 종목들은 널려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게 가지시고 본인이 마음이 편한 대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올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